주제발제 일의 사회를 맡은 저는 기독교 통일학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원래 정지웅 박사 같은 부회장인 정지웅 박사님이 오늘 좀 너무 감기가 심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싹싹싹 지나갔는데 오늘 전체 주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계속해서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셔서 이 포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발제자와 논평자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에 온 지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우리 발제자도 제대로 우리 학회에 인사소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자면 우리 최재덕 박사는 학부는 성대에서 중문학하고 정치외교를 했습니다. 학부는 그리고선 석사는 KDI에서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를 했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통한 박사가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호 과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우리 정통하고 있는 최재덕 교수입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한솔제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15년 정도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후에는 이제 대학 관련해서 계속 원광대에서 이제 한중 소장까지 하시면서 거기 이제 부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우리 박종수 교수님하고 같이 그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거기 일도 하셨고요. 관련해서 논문 한 것도 많습니다. 오늘 그리고 논평을 맡은 조경일 연구원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한경북도 경흥 출신입니다. 나중에 아오지까지라는 그 책을 쓴 3번 탈북한 소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도 한번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조경일 대표 피스아고라 대표라고 불리는데 학부를 성대에서 정치외교 두 분이 선후배 관계인 걸 지금 막 알았고 오늘 지금 처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다 옛날부터 알고 있고 우리 학회에 사실 제가 소개하는데 두 분 다 제가 일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이달에서 대단한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부는 성대에서 하고 석사학위는 또 한림대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지금은 건국대에서 통일인문학 연구단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박사 논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의 청년 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지금 중단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나지기를 기원하면서 두 분이 다 거기에 역할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이사로 있으면서 사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실의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통일을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일에도 굉장히 사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통일 한국에 있어서도 귀하게 쓰일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박종수 교수님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홍익외교 말씀하셨고 제가 홍익인간 사상과 통일교육이라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사실 걸러 썼고 한 20년 전에 홍익민주주의라는 거를 내걸었어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아닌 홍익민주주의로 우리가 통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아예 무시당하고 아예 무시 멸시 이렇게 당하고 그 교회 내에서도 아주 변방도 아닌 취급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홍익외교 말씀하셔서 굉장히 반가우면서 앞으로 그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이 땅에 많이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종수 교수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한반도 문제나 이걸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 최재덕 교수님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통일 정책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PPT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잠시 내려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덕 교수입니다. 권성화 교수님이 설명을 많이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권성화 교수님하고는 굉장히 20년 전부터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정지용 교수님 연락 오셔가지고 발표하게 됐는데도 참 오늘 안 보셔가 서운하긴 하지만 건강 빨리 회복하십시오. 예배당이라 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교수란 직업은 그냥 좀 딱딱한데 여기 예배당이라 참 좋습니다. 편하고 저도 은혜가 있는 것. 그 PPT를 준비했고요. 우리 박정수 교수님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핵심만 먼저 결론만 다 전문가시니까 넘겨주세요. 뒤에서 그냥 결론 얘기를 하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변화의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신앙 안에서 영적인 공간 안에서 박정수 교수님 마가 전략, 트럼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외교 전략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거는 전공 국제 질서인데요. 국제 질서의 흐름을 좀 변화를 읽어야 영적인 기도도 그렇고 이 남북관계 통일 문제도 하위 단계가 캐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제관계는 엄청난 이 변화의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변화를 먼저 캐치하고 그 가운데 변화가 뭔지를 알고 위기가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위기는 위험한 기회니까 기회를 찾아가야 되는, 그래서 진단이 먼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암에 걸려도 아픈데 엉뚱한데 진단을 못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통일학회의 구성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4강, 이 국제 질서를 이해하고 앞으로 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변화가 이런 거죠. 엄청난 변화예요. 코로나가 왔었고 기후위기가 아주 심각하고 세계는 저성장이 심각한데 미중 강대국 간에 미중 간이 경쟁하고 있어요. 또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었고요. 특히 심한 건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왔어요. 이 AI 시대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AI 기술을 향해서 기술 전쟁, 미중 간에도 기술 전쟁인데 이 AI를 빼놓고서는 이 변화를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변화가 이 100년 만에 한 번 올 거한 변화가 분명히 하나하나씩 좀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국제 질서가 바뀌었어요. 아시다시피 강대국이 싸우면서 미중이 싸우면서 We are the world, 세계화는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하고자 했던 이 손에 손잡고는 없고 협력은 이제 완전히 갈등으로 또 완전히 갔다. 이게 다 스트롱 파워잖아요. 시진핑, 푸틴, 트럼프. 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다는 의미가 뭔지, 강하다는 건 하드파워와 스트롱 하드파워가 있는데 국제 질서는 하드파워는 군사력, 경제력, AI 기술 이런 거겠지만 소프트 파워는 문화의 아니면 우리가 했던 영적의 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파워의 돈, 이 마가 전쟁을 공부하면서 제가 중국 문제를 연구하면서도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변화를 읽어야 될 때 제가 얘기한 건 한 3가지인데 변화를 읽고 한반도 통일 문제를 찾아가자는 거고 그 변화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AI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비욘드 AI 시대에 어떤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저도 북방경제 협력을 하고 중국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러시아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왜 안 될까? 북방의 길, 노태우 정권 때부터 했던 이 북방 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북방의 길, 정말 필요한데 유라시아의 길, 좌우를 엄나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늘 북방을 중시했지만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도 프로젝트 할 때도 중국의 1대1로와 우리 북방정책의 그 접촉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었어요. 통일 문제 때문에. 근데 나지나산 프로젝트, GTI 너무 중요한데 왜 안 될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더 기다려야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건 다 미국 문제였어요. 미국 제재가 있으니까 생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나중에 해서 했을 때는 미국 전문가들 다 처음엔 중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만 들어오다가 나중에 미국 전문가들을 다 영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북방경제협력위에서 협력에 이렇게 개입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생션, 러시아의 생션, 중국 생션 이런 거 북한 생션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의 협력과 통일 문제를 넘어서 북방경제협력, 유라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문제, 미국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데 GTI도 그렇고 나지나산도 그렇고 결국은 북미 수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 2달 전에 러시아 가서 러시아 그 대사님 불러서 잠깐 이렇게 1시간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당연히 좋은 굿뉴스는 현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의 중재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수교를 좀 링크시키고 있대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사이가 나름대로 좋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수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좋아졌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머릿속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마가 전략, 경제 살리기와 노벨 평화상. 이 두 가지 같아요.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아니, 머릿속에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머릿속에 뭔 생각이 있을까? 노벨 평화상의 목적이라면, 그, 러시아가 중재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수교한다면, 북방경제협력도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 협력은 끝난 것 같아요. 갈등의 시기에 왔다.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틀려서 바이든은 외교 안보였고요. 이 외교 전문가들은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 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미러 대리전이었고 하여튼 곳곳에서 미국이 개입된 전쟁이 났죠. 근데 이 트럼프는 비즈니스 쪽이라 전쟁은 안 날 것 같아요. 다행히 4년 동안. 그래서 안심이에요. 그래서 외교 안보는 전쟁이 날 위험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경제 전쟁으로 갔기 때문에 미중도 그렇고 뭐 마가 전략의 핵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도 다 관세 전쟁도 무역 전쟁도 미국과 관세하는 중국과 관세하는 전쟁도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포를 놓는 이 관세 문제 무역 전쟁은 다 경제 전쟁이고 AI 기술도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뺏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오히려 이 경제가 중요해서 트럼프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이 변화는 협력에서 갈등으로 갔고 엄청난 시기에 이 외교 안보는 전쟁을 유발하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세계의 국제 질서가 강대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국내 총세나 GDP의 40%를 차지하니까 사실은요. 전 세계.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는 이 미중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걸 보면 협력에서 갈등의 시대로 왔고 이 당분간은 그래도 그거 같고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가운데 좀 북미 수교가 저번 주, 한 달 전에 북방연구원 리포트를 보다가 좋은 소식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바이든 시대에는 한미일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미국, 일본.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 가운데 이 동아시아는 한미일의 연대가 컸어요. 한국, 미국, 일본,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미일의 연대가 컸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이 마가 전략은 한미일의 그 공조가 좀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미국, 러시아 북한, 미국, 러시아 연대가 더 강해진다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북방연구원에서는 한미일 연대보단 미국이 북한하고 러시아를 더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한테는 나쁜 소식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일 어떤 그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한미일 연대보다는 미북러의 연대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남북관계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흐름은 좋은 것 같다. 이 정도로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변화가 뭔지를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얘기했던데 그 가운데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한반도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흐름은 국제 협력에서 갈등의 시대에 온 건 분명하고 이 AI 시대에 AI를 넘어서 뭔가에 대한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북미 수교에 대한 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4년 안에 북한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러시아가 대사관에서 북한의 미국 대사관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미국에 이제 북한 대사관이 생겨서 북미 간의 외교 업무가 이제 되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4년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잘 패싱되지 않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패싱되지 않고 잘 우리도 남북관계, 미국 관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북미 수교가 된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이끌면서 북방 경제 협력도 갈 수 있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늘 너무 이렇게 북으로 못 가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 늘 우리의 염원인데 남북 통일을 넘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지 4년 안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그 평화상 받고 이렇게 북미 수교하고 북방 경제 협력 다시 이루어지고 대륙으로 길이 열리면 희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기회를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글을 몇 개 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 AI를 넘어서는 그 흐름, 인류학자들은 이 문명사적인 대격변기, 100년 만에 문명이 바뀐다고 얘기하고요. 국제정치학자들은 국제질서가 자유주의 질서에서 현실주의, 심의 정치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기업인들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그 개인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강해야 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 강하다는 것은 하드파워,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도 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강인함이라는 것은 뭐 배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재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어떤 믿음이나 그 신앙, 어떤 배려, 협력하는 마음도 더 하여튼 강자만이 지금은 살아남아야 되고 저는 뭐 미국이 주도하는 이 스트롱 파워, 강한 이 힘이 그렇게 저는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은 그래도 민주주의 질서로서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이 다시 강해지면, 미국이 다시 세계의 패권을 쥐면 예전처럼 이 협력의 시대가 다시 온다. 세계화 시대가 이렇게 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완전히 깽판 치니까 지금 다 힘의 정치로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 문제도 좀 이따 하겠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다르진 않다. 그리고 중국은 엄청 또 강해졌고요. 그래서 하여튼 강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뭐 동북아를 둘러싼 셈법이 다 복잡합니다. 셈법이 미국은 마가 전략부터 인도태평양 하여튼 남북 한반도를 놓고 미중일러 4강의 셈법이 아주 강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 어떤 협력은 가고 갈등의 시대가 왔고요.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뭔지를 저도 찾고 있습니다. 이 AI를 넘어서 하여튼 협력은 끝났고 국제 질서는요. 갈등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외교와 비즈니스를 같이 봐야 되나. 그래서 AI, 외교, 경제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요즘은 하나로 융복합으로 봐야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 남북 문제, 통일 문제도 결국은 늘 지경학적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이 정치적으로는 안 풀리니까 남북관계, 북방경제협력 다 경제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딪히면 서로 이념 간의 갈등이 크니까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좀 요새 AI 시대까지 와서 하여튼 분명한 거는 남북관계라든가 이 북방경제협력은 말 그대로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돈이 더 중요해졌고요. 트럼프 하는 걸 봐도 다 돈인 것 같아요. 돈. 모든 것이 다 관세전쟁, 무역전쟁, 트럼프를 놓고도 예측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외교를 하다 보니까 정치학회 제가 부회장인데 정치학회 가서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트럼프는 예측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아주 악마화해요. 정치학자들은 대부분이 예측도 불가능하지만 악마화시켜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 경제학자들, 제가 있는 학교는 또 경영대학원이라 이 비즈니스 쪽 하는 제가 한국경영학회에도 부회장인데 그 정치학회와 경영학회를 가서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완전히 달라요. 이쪽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그야말로 기승전결 예측이 가능하고 장사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가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측이 더 가능하고. 그러니까 벌써 다 나뉘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와 경제를 묶어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뭐 미국의 길을 보이고 국제 질서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이 해주셔서 하여튼 마가 전략을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년 동안 트럼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러시아의 관계나 북한의 관계는 바이든 시대보다 훨씬 더 완화시킬 것이고 그 가운데 정말로 러시아의 중재로 북미 간의 수교가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중요하지만 중국이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중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그러니까 러시아도 물론 15km 신의 한 수 연해주가 있지만 중국은 너무 우리 한반도와 오랜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다니고 러시아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여하튼 중국을 패싱할 수는 없다.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북중 관계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계속 염두에 둬서 제재를 하나도 안 푸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가깝다가 뭐 중국 다녀서 알겠지만 이 두만강이라든가 단동, 신의주 구간, 도문 구간 다 막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도문 중국에서 북한 들어가는 길들이 가서 보니까 그 세관들이 거의 흐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제재를 안 푸니까 북한은 러시아의 길을 또 튼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중국하고 한번 하고 러시아하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는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도 다르고 중국도 다르고 러시아도 다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중국이 북중 관계를 잘 또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또 앞으로 미중 간의 경쟁은 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미중 간의 경쟁은 본질적으로 경제 전쟁, AI 기술 전쟁,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AI 기술 전쟁이 심각하고요. 군사, 남태평양에서 아시다시피 뭐 항공모함, 그러니까 군함수가 이미 중국이 5배가 넘어요. 미국보다. 하여튼 그 미중 간의 군사력에 대한 군사 전쟁, 그리고 지금 뭐 대놓고 미국은 그 2000년에 중국을 WTO 가입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 급부상한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놓고 더 이상은 미국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미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인데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체제 싸움, 경제, AI 기술, 군사 모든 전방위적으로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안보도 이 안보라는 군사 안보도 경제 안보로 바뀌어서요. 이게 이 군사가 예전에는 안보하면 군사력만 있는데 에너지도 안 보고 기술도 안 보고 다 안보가 돼서 하여튼 미중 간에 이게 부딪히지 않는 게 있나라고 보면 없어요. 거의 다 전방위적으로 부딪히는 이 미중 간의 경쟁이 과연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는 끝났다고 보는데 저는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미중 간의 경쟁이 이제 시작이라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잘 이렇게 중심추를 찾아가면서 뭐 중국하고 연대도 해야 되고 미국이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지만 이 한쪽의 몰빵 외교의 리스크는 전 정부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미국에 완전히 올인했던 이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멀리한 것이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이 정부가 지금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대미 중심 외교를 하면서 안중근 의사 얘기도 하겠지만 동아시아 평화론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한중일의 연대가 중요하고 플러스 러시아. 그래서 일단은 대미 남북 문제에 있어서 외교를 얘기한다면 제가 보는 고민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대한책략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한반도 책략.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황준원이 중국 사람이 조선 책략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책략, 통일 책략을 쓰면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미국이 중요하다,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여하튼. 북방경제협력에서도 미국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미 중심의 외교가 중요하나 이 한중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동아시아 협력이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던 한국, 중국, 일본의 협력이 너무 중요하면서 플러스 러시아. 그래서 한중일과 러시아의 협력을 많이 뭐 프로는 모르겠지만 한 뭐 70대 30인지 5대 5인지는 좀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남북 문제와 이 한반도 평화, 기독교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뭐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유왕래가 되고자 한다면 물류가 흐르고 사람이 다니고 도로가 열리고 에너지가 흐르고 인프라가 열리려면 대미 중심 외교를 잘 하면서 미국 관리하면서 한중일 간의 이 경제 협력과 러시아를 잘 끌어들이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중국이 부상이 만만치 않고요. 중국 제가 저번 항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중국 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학교에서 중국을 자주 나가는데 일로 그래서 뭐 국제 협력하러 가는데 항주 절강성 갔었는데 엄청났어요. 딥시크가 나온 데인데 뭐 30년 만에 간 항주는 완전히 천지개벽이었고 하여튼 중국은 갈 때마다 다르고요. 시진핑 정부가 강한 정부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이렇게 너무 도강량에 너무 칼을 빨리 팼다. 이게 아직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텐데 중국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경쟁을 한다. 이게 우려였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이게 물론 좀 빨리 칼을 빼서 미중 간의 경쟁이 빨리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 내의 분위기는 너무 이렇게 이제는 당당히 맞서라 하는 분위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AI 딥시크 나오면서도 또 한번 이렇게 챗GPT하고 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튼 2025라는 중국몽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이나 드림. 20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우주의 중심이 되겠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태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질서는 이렇게 나가라. 그러니까 중국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화 질서를 회복하고 아태 지역에서만큼은 미국의 패권을 몰아내는 것이 중국몽인데 그 안에 1대1로가 있고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었어요. 1대1로는 옛날 실크로드,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연결하듯이 중국이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육상의 실크로드를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고요. 해상의 실크로드를 다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와 해로를 다 연결해서 유럽과 연결돼서 중앙아시아를 거치고 중동을 거치고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를 다 연결하는 것이 1대1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주재 2025는 2049년에 50년에 전 세계 기술력의 최첨단 기술에 미국과 유럽과 일본을 개치고 1등 국가가 됐다는 것이 중국 제조 2025의 플랜이었는데 그게 중국 제조 2025 플랜이 나름대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진핑 정부가. 여하튼 중국은 장기를 두고 미국은 체스를 두는데 장기와 체스판의 싸움이 좀 누가 이길지는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판정승으로 미국이 승리로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아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반도 문제 풀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다음 그런 얘기했고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 없는 중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셈법, 중국의 셈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의 셈법,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아시다시피 유라시아에서 특히 한 지역에서 한 나라가 지역 패권을 국으로 등장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세계화 전략이에요. 브레진스키가 얘기했던 대로 한 지역 내에서 유럽이면 영국이 안 되고 유라시아에서는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절대 지역 강대국이나 중국이 강대국이 되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화 전략은 한 지역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패권국이 등장하는 걸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고 중국의 세계화 전략은 미국 없는 중국 중심의 아태 지역에서의 세계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의 꿈은 이렇게 계획이
1대1로라든가 중국 제조 2025, 강군 전략 몇 가지를 통해서 했는데 시진핑 지금 10년 됐는데 굉장히 성과가 많은 걸로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를 들면 우려가 됐는데 그렇지 않다. 또 최근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국이 또 러시아하고 연대하고 또 아까 이제 그 브릭스도 얘기했지만 SCO라고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가장 염려했던 게 유라시아라는 지역, 유럽과 아시아의 지역, 우리가 북방 경력을 할 때 유라시아가 중요한데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이 튕겨져 나갈 수 있다라고 예언한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그 브레진스키라는 분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가장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동의 맹주 이란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이 연대를 한다면 미국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SCO에서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연대하고 있고 미국과 패권 싸움을 다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바이든 외교안보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세계 너희들 다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태도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흐름은 미국도 지금 미국 국내 사정도 그렇고 너무 그 미국이 이렇게 고립주의로 가면서 마가 전략을 하면서 하여튼 그 평판이 많이 안 좋아져. 신뢰도 많이 잃고. 그래서 뭐 소프트 파워가 사실은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조셉 나이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게 끝나는가? 협력이나 이런 지금 국제 기능이라는 게 유엔이라는 게 아무 기능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국제 규범 질서를 강조한 유엔의 기능은 없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냥 다 유엔도 미국 중심으로 가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봐야 될 것 같다.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 아까 융복합으로 AI와 비즈니스와 외교를 이렇게 AI, 외교, 경제로 보면서 뭔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변화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100년의 이민의 역사가 있는, 제가 중국 문제를 하면서 봤던 건 지금의 중국이 이렇게 강해진 건 화교 네트워크를 잘 활용했거든요. 힘이 세요. 4억의 인구, 190개의 나라에 있는 화교들의 외교력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의 힘을 키웠고, 주이시, 유대인들도 미국은 세계를 움직이지만 또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인다면 결국은 유대인이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보면 이 주이시 160개에 나가 있는 이 주이시 네트워크, 유대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힘이 있다면 우리도 190개의 나라 이상에 나가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잘 연결해서 좀 남북 문제, 이 한반도 문제, 북방 경제 협력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통일 문제도 이 남북 정상만 갈 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정상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좀 남북한 디아스포라 리더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 한반도 문제, 안보와 통일 문제 그 넘어서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일입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 좀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재덕 교수님께서 대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글을 보고 제가 일단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을 보면 사실은 한미일 반미일 외교였다 보니까 중국은 자연스럽게 좀 도외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에 치중된 이 외교가 사실 그 반사작용으로 대중관계도 이제 멀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또 다시 또 이렇게 냉전적 진영 대결의 구도가 좀 사실상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북러 양국이 군사동맹을
맺었고, 이 군사동맹은 서로가 군인들을 파병할 수 있는 관계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를 한다고 했지만, 이 가치가 좀 자유 진영을 의미하는 걸로만 이제 축소되어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은 이제 그냥 중공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사회 저변에 좀 깔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했던 이런 외교 정서들이 이게 다시 반중 정서로 좀 확산되는, 그러면서 이제 종북 척결 또 이런 과정에서 극우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계엄의 명분을 좀 옹호하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대선을 보면은 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을 좀 앞세워서 좀 체제 대결적 장면들을 좀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조금 이렇게 체제 대결의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발자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좀 치우친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좀 위협적 요소를 좀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이 북중러의 협력 강화가 사실 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좀 반대의 급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미일 협력 강화가 결국은 이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북중러의 협력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 진영으로 치우친 이런 외교가 한반도의 위험, 이 위험의 틈새를 더 버리는 효과를 좀 가져오게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박종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실상 미국과 러의 대리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남북의 간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라고도 봅니다. 일단 북한 군인들이 파병이 돼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무기까지 지원을 했으면 한국의 무기로 북한 군인들이 사망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평화와 또는 더 나아가 통일까지 고려해야 되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대 열강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한반도는 평화나 또는 통일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 코리아의 어쩌면 불행한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중관계는 단순히 그냥 외교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평화 체제, 또 하나가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처럼 뭐 반중, 협중 이런 정서로만 치부해서는 결국 우리가 뭐 경제적 안보, 또 그의 여러 가지 안보 이런 것들을 이익을 가져갈 수 없고, 오히려 그 위험 리스크는 한국이 이제 떠안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외교라는 게 자유로만 가늠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경제 안보, 사회 안보, 뭐 기후 안보 다양한 이제 안보적인 레이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점에서의 또는 기존 기준에서의 그 외교와는 좀 차원이 다른 좀 더 폭넓은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관세 폭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미중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은 그 가운데서도 또 다양한 트랙으로 이제 물밑에서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뭐 공식적인 대화도 없고 뭐 비공식적인 대화도 없고 해서 이 미중 간에 아무리 갈등을 한다고 해도 남북 간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아무리 미국이 관세를 뭐 145% 때려도 버티기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중국의 변화를 좀 보면 이 기술 도약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국가 중심의 집중 투자를 통해서 좀 사회 인프라가 한국과 미국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소셜 밈 중에 China lives in 2050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2050년에 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단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뭐 백화점에서 이렇게 중국의 그 AI 기술 적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전방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 어떤 식당에 가면 뭐 음식을 나르는 로봇이 있어서 그것만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지만 중국은 지금 사회 전방위적으로 그 뭐 호텔까지도 심지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AI 적용이 빨라지고 있어서 단지 기술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 일상에 완전히 중국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국은 이미 한국을 어떤 측면에서 압도를 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또 미국을 또 앞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2050년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중국의 평가가 아니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평가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뭐 반중, 혐중 이런 정서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거나 심지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혐중 정서에 올라탄 극우가 등장하면서 사회가 아직은 많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런 측면에서 앞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민주주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니까 다른 부분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도약하는 사이에 한국은 아직도 중국을 좀 개발도상국 정도로 좀 저평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관점에 좀 머물러 있으면은 이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은 결국 이제 양쪽 다 레버리지를 좀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쨌든 대중관계를 단지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친미 정부냐 또는 뭐 친중 정부냐 그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러는 사이 북한도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가파른 속도로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북한의 배급 경제는 뭐 이미 30년 전에 무너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는 또 다른 방식의 역동성을 지금 북한 경제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변화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까지도 수용하고 있는 양상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2차 산업 또는 이제 여전히 1차 산업에 머문 곳도 많지만 이 과정에서 3차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을 동시에 지금 북한도 중국의 방식을 따라서 수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남북이 이렇게 단절된 채로 각자 도생을 한다면 이 북한의 변화에 한국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이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는 뭐 북중로 대 뭐 한중일의 진영 갈등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결국은 아무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대중관계를 실익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구가 된다. 이게 결국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수봉 박사님께서 적대적 대립의 보편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타자에 대한 공격을 좀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극우가 좀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극우는 여전히 현재 어떤 거대 정당의 그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통일 정책 또는 통일 담론을 논하는 것이 좀 쉽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담론 그 이전에 좀 민주주의를 우리 개인들의 일상에 좀 내면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잡아먹어서 혹시 논평자에 대한 발제자에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1분 이내로 끝내고 나머지 질문이나 문의사항이나 있는 것은 이따 종합토론에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논평을 탁월하게 해주셨어요. 그 논평 감사합니다. 그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질서 가운데 우리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북방 경제 협력, 대륙으로 가는 길 이런 거를 고민하면 이제 상위 레벨은 이제 국제 질서인데 지금 미국 중심의 강대국 중심의 결국은 흐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강해야 되는데 이 미국 중심의 지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돈이기 때문에 또 이런 동맹 국가들하고는 좀 오히려 동맹 국가를 챙기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외교적으로는 트럼프가 해리스하고 경쟁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나쁘다고 하는 러시아의 푸틴, 당신이 나쁘다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하고 내가 잘 지내서 전쟁이 멈추고 경제가 다시 살고 세계가 평화가 온다면 그게 왜 이렇게 나쁜 거냐라는 반문을 여러 번 하는 그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거를 본다면 최소한 4년 동안 우리 신정부 또 들어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염원이 통일인데 통일로 이전에 이런 북방경제협력이나 대륙으로 가는 길, 또 유로아시아의 길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가 좀 잘 적극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밀고 갈 수 있는 어렵지만 기회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주제에 발제를 해주신 최재덕 박사님과 조경일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는 것으로 1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